주차장 바닥에 찢어진 가방에서 반짝인 건 빛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흩어진 금빛 막대들이 시멘트 위에서 굳은 바람처럼 차갑게 누워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입술을 깨문 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단톡방 화면에 제 남편 이름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이 비밀과 함께 살아 움직인 듯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다른 골목으로 꺾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30해 넘게 이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둘째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조용히, 가끔은 소란스럽게 시간을 견뎠습니다. 해질녘 베란다에서 산자락 위로 내려앉는 흰 연물을 보는 일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제겐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통장 한 권, 저만 알고 있는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은 오래된 은행에 푸른 로고가 벗겨지듯 희미했습니다. 거래 내역은 간헐적이었지만 금액은 묵직했고, 메모 칸에는 알 수 없는 약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이라는 글자와 숫자, 검은 점으로 가려진 듯한 이니셜들. 저는 결혼 내내 남편을 믿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재개발 조합 회계 일도 잠깐 거들었고, 그 일에 대해선 늘 마른 기침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기침을 더 묻지 못한 채로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몇 해 전부터 재개발로 들끓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는 조합회의 안내문이 층층이 붙었고, 저녁이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층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렀습니다. 빨리 헐고 빨리 지어 모두가 똑같이 반짝이는 아파트의 주인이 되기를. 단 하나 배솜 3동 204호 정희 씨만 빼고요. 사람들은 정희 씨를 알박기라고 불렀습니다. 딱딱한 단어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단어는 다른 단어들을 밀어내고 입에서 입으로 굴러다녔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사건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누군가 주차장에서 수상한 검은 가방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곧 사진이 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길쭉하고 반듯한 막대들이 있었습니다. 골드바였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쏟아냈습니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못 주니 금으로 돌려 뒷거래한다는 얘기, 조합에 누군가가 챙기는 통로가 따로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정답처럼 이름이 덧대졌습니다. 알박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모두의 발목을 붙잡는 그 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금이라는 암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톡방에 제 남편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오래전 회계 일을 본 사람으로 그와 관련된 비밀 자금이 돌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제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밥숟가락만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내 손에 있는 비밀이 사람들 입속의 흉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한 훅을 한 번 더 꺼내어 제 심장을 흔들던 날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관련 문의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은 것처럼 척추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남편 이름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사실, 신분 위조가 의심된다고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는 사실. 그 모든 건 제 집 거실에 가만히 깔린 먼지처럼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지만 냄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냄새는 늘 그렇듯 무겁고 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조합장이던 영수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계단에서 늘 바쁘게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저를 보면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수 씨가 일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의 눈동자가 너무 반짝여 보였습니다. 반짝임이란 것이 꼭 좋은 뜻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살면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재단했습니다. 오늘은 정희 씨였고 내일은 비밀 통장 얘기를 흘린 누군가였고 모레는 주차장 가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적대감은 마치 휩쓸리는 바람처럼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비밀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 중간중간에 붙은 메모들이 이상했습니다. 봉투, 황, 숫자, 챔, 이식, 그리고 이니셜. 전기라는 글자와 희라는 글자가 나란히 있는 줄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단톡방의 얘기와 통장의 메모가 겹쳐졌습니다. 만약 그 골드바가 저 줄의 황과 숫자라면, 만약 정희 씨가 그 거래의 대상이었다면, 저는 그때부터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해가 먼지처럼 흐려진 이유를 억지로 떠올리며 의심은 자라났습니다. 강한 훅은 다시 어느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택배 상자처럼 생긴 검정 박스가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둘러서서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반사적으로 목이 길어졌습니다. 바닥에는 금색 포장지가 찢긴 잔해가 있었고 그 위에 작게 굴러다니는 테이프 자국이 보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단톡방 맨 위에는 경고문과 함께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재개발 보상을 가로채려 한 세력에 대한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아래에는 제 남편 이름과 함께 그가 남긴 비밀 통장이라는 단어가 붉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서 초콜릿을 끓일 때처럼 뜨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차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등은 길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쓰레기 봉투를 내다버리듯 마음에 쌓인 문장들을 스스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을 믿느냐, 통장을 덮느냐, 아니면 은행의 전화를 따라 증거를 찾느냐. 셋 중 하나만 고르라고 누군가 제게 다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단톡방은 연일 불탔습니다. 정희 씨가 왜 알박기를 하는지, 저 같은 늙은 여자는 재개발 끝나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살 건지, 이런 얘기들이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구경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늘 제가 싫어하던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어느 밤 저는 결국 서랍을 다시 전부 꺼냈습니다. 단추가 떨어진 외투 안감에서 작은 키가 하나 나왔습니다. 등골이 선득해졌습니다. 오래된 안전금고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고 얼굴을 등빛으로 가라앉히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고 앞에서
모든 게 정지했습니다. 그 안에는 골드바가 아니라 얇은 수첩과 낡은 USB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첩을 펼쳤을 때 낯익은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그 수첩 첫 장에 적힌 고백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눈으로만 읽었고 가슴으로는 찢어 삼켰습니다. 요약하면 남편은 조합의 돈 흐름을 의심했고 일부러 비밀 통장을 만들어 흐름을 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래 메모의 이니셜은 수령자가 아니라 전달자였고 환기라는 표기는 현금을 금으로 바꿔 보관하라는 지시를 의미했습니다. 남편은 누가 누구에게 금을 흘리는지 기록하고 있었고 정희 씨 이름 옆에는 다른 표시가 있었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보류였습니다. 보류라는 단어는 어떤 의지와 멈춤을 동시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는 정확했고 건조했습니다. 단톡방에 떠도는 말들과 달리 이 작은 수첩 속에서는 누가 왜 무엇을 했는지가 시간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USB를 열어보니 더 명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래 영수증, 스캔본, 조합 회의록 초안, 골드바 구매 영수증에 찍힌 익숙한 매장의 로고, 그리고 파일명에 숨어 있던 사람들의 이니셜, 영수라는 세 글자가 반복되었습니다. 미정이라는 두 글자도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제 남편은 살아있을 때 위험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의 중심에 제가 믿었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악마로 불리던 알박기의 주인공 정희 씨는 모든 걸 막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그와의 약속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가 모이면 서명하겠다는 문장, 그 전까지는 버티자는 문장, 골목길 벽돌처럼 단단하고 무른 문장들. 남편은 알박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로운 버팀목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껏 돌멩이가 날아들던 그 창문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비바람을 막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희 씨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다짐하며 수첩과 USB를 건넸습니다. 제 눈과 그의 눈이 한 번 마주쳤고 서로의 침묵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며 문득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그 동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희 씨는 자료를 가지고 구청과 수사기관을 찾아갔고 저에게는 단톡방에 올릴 글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글을 썼습니다. 과장이 없는 사실들, 신분 위조 시도가 있었다는 은행의 기록, 비밀 통장 거래 내역의 틀, 골드바 영수증의 숫자, 그리고 단 한 줄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욕이 아니라 경청을 해달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사건은 그날 전고를 기점으로 모양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 말 대신 한동안 말줄임표를 찍었습니다. 조합장 영수 씨는 해명 글을 올리려다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단톡방의 관리자였던 미정 씨는 설계를 잘 아는 유능한 주민으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속 그의 이름은 너무 자주 등장했습니다. 골드바 구매에 동행한 기록, 회의록에서 특정 안건을 강행하려 한 메모, 그리고 남편 사망 이후 비밀 통장에 접근 시도를 한 날짜와 그의 출입 기록이 겹치는 우연. 우연은 여럿 겹치면 우연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분 위조 시도자는 CCTV에 선명히 찍혔고 그중 한 사람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빠르게 움직였고 골드바의 출처와 흐름은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 초인종을 조심스레 눌러 사과했고 부끄러움을 나누듯 현관문 사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는 모든 서류가 정리되자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알박기라는 단어는 그날 이후 드문드문 사라졌습니다. 대신 버팀이었다는 말이 새로 지은 화단 위로 번져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비밀 통장을 닫았습니다. 수첩과 USB는 조사기관에 넘겼고 남편의 이름이 더 이상 헛되이 회자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해가 기울 때면 저는 여전히 산자락을 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이제 다른 빛이 걸립니다. 한때 금빛이라 믿었던 것은 사실 누군가의 눈을 가리던 반사였고 진짜 빛은 오래된 손바닥처럼 거칠고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처음 주차장에서 그 가방을 봤을 때 만약 제가 겁에 질려 침묵만 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갔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조심스레 되묻고 싶습니다. 소문이 먼저 달릴 때 진실은 종종 제일 뒤에서 헐떡이며 따라옵니다. 알박기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덮어버릴 만큼 가벼운지, 비밀 통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죄의 증명인지, 신분 위조와 골드바 같은 자극적인 표식들이 우리 눈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단톡방의 뜨거운 화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선택은 늘 우리 손끝에 있고 그 손끝이 향하는 곳이 누군가의 마음인지 아니면 가벼운 돌멩이인지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